받은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64%인 2만 2천여 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은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남 내륙과 일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초박빙 대선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대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혼자선 이기기 어렵다면서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이 담긴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국민의당과 폭로전을 주고받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라. 이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함께하겠다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여야의 행보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치공학, 이합집산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예고했고 우리 정부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22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새벽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북부 3면에서 러시아가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과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많은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언론은 수도 키예프의 군사령부 중심지와 북동부 하리코프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서도 폭격이 발생했으며 키예프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해 크라마토르스크 등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이 공격에 따른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파트너 등 전 국제사회가 집단으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이 주요 7개국 즉 G7 정상들과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에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우리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 안전에도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러시아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김성환 후보 이 네 후보 모두 공통된 점은 이제 이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 그리고 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당부한 점, 요 세 가지는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 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다 똑같았고요. 예.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별로 입장이 좀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래될 수 있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평화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교훈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이 되는 일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내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정의당 심성종 후보는 SNS에 쓴 글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즉각 중단해야 할 전장 범죄라면서 국제사회는 즉각 긴급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냉전 이후 미국의 무분별한 동맹 확장 정책과 일방적 독주를 통한 러시아 포위 전략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음을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중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청와대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세계 평화와 동맹을 외면해 안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내일 TV 토론이 또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내일 TV 토론 때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안보 외교가 주제잖아요. 정치, 네, 정치도 같이 네. 있지만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양당 특히 이제 그 주요 양당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너무 달라서 아마 각자의 입장을 이제 그 양측의 후보들이 좀 이렇게 서로 그 선전한 그 전달하는 이제 아마 네. 그것만으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한반도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도 연결해 가지고 후보들 간의 일종의 대북 정책 문제까지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군요. 하여튼 내일 어떤 선명한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민당 이재명 후보 지금의 대선 국면은 어느 쪽도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서 통합정부, 연합정부를 제안하고 나섰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공통 공약 합의를 하면 좋겠다. 협력 가능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 이런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두 분 말씀과 정치교체, 연합정부의 필요성에 거의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통합정부론에 대해 우리는 독식 정치를 하니 40%를 득표해도 100%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협력 가능한 분들이 역할을 나눠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하는 연합정부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합의되면 소연정, 대연정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개헌 카드까지 지금 꺼냈어요. 네, 오늘 송영길 대표는 이 그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다음에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그리고 다당제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송 대표는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면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또 눈길을 끈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공언해온 통합정부의 실천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제안한 부분인데요. 이 송 대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당제 연합 정치를 매개로 일종의 뭐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송영길 대표도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면서 이 구애를 펼쳤는데요. 특히 이제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 또 총리 인사제청 절차를 아예 법률로 박아서 이 권한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통합정부 이재명 후보의 제안, 통합정부 제안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동안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이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민의당과 정의당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민주당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이 만나서 이 민주당의 정치 그 개혁 관련 이제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들은 바가 없다면서 들은 바 없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가 9시에 이제 그 당 선대위 회의를 하고 한 9시 45분쯤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송 대표의 이 기자회견도 9시쯤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아직 뭐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것이고 이미 법안을 정개특위에 다 냈다. 또 결선 투표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안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일부 바꾸지 않았어요? 정의당도 그때 참여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에 네.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실제 입법이 이뤄진 사례이긴 한데요. 다만 그 경우도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개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오히려 트라우마로 이제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뭐 김동연 후보 측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직접 김 후보가 언급을 하진 않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김동연 후보가 몇 달 전 지속적으로 논의를 제안할 때 묵묵부답이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고민한 개혁안인 것처럼 들이미는 건 유감스럽다. 선거를 두 주 앞두고 이 득표를 위한 선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반응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민주당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면 아무래도 아, 그래요? 진정성 있게 계속 다가가야 되는 뭐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뭐 색깔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이거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인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통합을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그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행사, 그 다음에 경기 수원시 집중 유세 요 두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관해서는 일체 타협도 없고 형사법을 집행하듯 일체 타협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 언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언론들과 함께한 자리가 이제 국회 도서관에 있었던 이제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그 행사였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아까 제가 전해드린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 메시지로 읽히는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통합을 얘기하고 단일화 계속 꾸준히 추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준석 대표는 또 거기에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뭐 그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적극성을 사실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야당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면 일단은 야권 통합,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 문제로 먼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사실상 윤 후보의 입장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 공개 경고를 보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권 본부장은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 후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바로 이어서 당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란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제 어제 이 이준석 대표와 이 국민의당 이 이태규 그 선대본부장 간에 이 사실상 이제 폭로전이 이어진 데 대해서 사실상 이제 이 대표에게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고 권 본부장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발언을 뭐 무슨 뜻으로 하신 거냐 이런 질문에 액면 그대로다. 뭐 당 대표가 됐든 당 간부나 선대본 간부가 됐든 사적 감정에 얘기를 하는 부분은 피해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당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뭐 사실상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이준석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 대표는 유세 일정이 돌아온 취소하고 뭐 잠적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유세 일정이 그 공개 유세 일정이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 수원시에서 오후 2시에 했던 건데 원래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도 참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불참을 하고 이제 다른 지원 유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이 이 이준석 대표의 그 윤석열 후보 유세 불참에 대해서 결과만 통보받았고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실상 권영세 본부장의 공개 경고 때문에 이제 이 후보가 이 대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뭐랄까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발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뭐 이 대표 측에서는 뭐 오전에 공지하려고 했는데 공지가 누락된 거다. 그 권영세 본부장 발언과 상관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후보와
후보와 같이 하는 일정인데 이제 그 자리를 피했다. 이제 이게 좀 결국 불쾌감을 보인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당 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또 왜 후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서로 간에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주말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권의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떤 해석이나 이제 이런 게 크게 무망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두 차례 만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만남 계획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네.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다. 네. 네. 오늘 오후 서울 도산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 아침에 연락 받은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혹시 연락 온 거 있느냐 네. 이렇게 또 추가로 물어봤더니 연락 네.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답을 받은 했고요. 거 없다. 네. 예. 그리고 윤 후보 측의 권영세 본부장도 이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만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느냐 기자들이 예. 이렇게 물으니까 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만난다는 소식을 누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당 쪽에 이태규 본부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좀 해프닝성이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그 본인의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어떤 언론인이 안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받아봤더니 네.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다면서 서병수 의원이 같이 있다면서 그 전화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이제 뭐 주말에 한번 만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당신을 왜 보냐 이렇게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서병수 의원 발로 이제 언론에 주말에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윤 후보 안 후보 다 같이 만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다. 이태규 본부장이 아침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어떤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의사를 좀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곽지원 기자가 없었더라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곽 기자가 배경 설명을 해줘서 이제 이해가 되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성명 발표를 유심히 보고 행간을 정확하게 읽어볼 것 같으면 네.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이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대로 가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단일화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윤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못 받았겠느냐 하면서 그걸 받았어야지라고 좀 아쉽다는 듯한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받지 않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만 후보 스스로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데서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차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이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았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군산의 봄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과 군산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완전히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조선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한국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문에 대해서 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게다가 이제 호남 지역을 찾은 것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순수한 민생 행보라는 설명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청와대는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라고 설명했지만 텃밭 푸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면서 동일행동 동일기준의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도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들썩이는 호남 여론을 달래고 다시 한번 텃밭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한 문제라면서 군사는 문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는 뭐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는데요. 네. 또 다른 관계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문 대통령은 그간 이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고 전에 말한 적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수행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이번 사태가 자칫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지는 않을지 러시아 전문가시죠.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러시아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러시아군이 전격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을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은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예상했었습니다. 크지 않다고요? 예. 며칠 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 개시를 한 것은 다소 예상 밖의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또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미국의 일방주의가 형성하였던 유럽 안보 체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종의 나토의 동진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과거에 구소련 국가들이 한 나라 두 나라씩 계속 이렇게 나토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친유럽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는데 그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 90년 소연방이 붕괴된 이후에 나토는 냉전 시대의 기구였지만은 계속 존속을 하면서 구소연방을 형성했던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로 동진 확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까지 나토가 동진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는 상황 직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한다면 만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떻길래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핵심 국가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푸틴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머리를 잃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자 국가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만일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푸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강한 러시아의 구현과 강대국으로의 복귀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핵심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푸틴 정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참고로 모스크바에서 키예프까지의 거리는 불과 850km에 불과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러시아 연방의 그 명운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국내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거를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좀 러시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중요하다 이런 건데 지금 러시아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이제 무력 군사행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러시아 국민 대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에는 대부분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푸틴의 정치적인 적인 나발리조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갈등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 뭐 유럽연합 안에서도 국가별로 지금 외교적 선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서방의 입장을 미국의 입장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방의 입장은 미국과 서유럽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원하고 나토의 결집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미국 패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중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 안보 체제 구축에서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이후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 프랑스 등 각각 러시아와의 양자간 회의를 통해서 본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러시아와의 협상 주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본사태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불일치성이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나토 가입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러시아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가능한데요. 사실 지난 2000년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복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시키면서 구소연방을 형성하였던 국가들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의 핵심 강대국으로 이제 발전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협조가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죠.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주의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제국의 재건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석이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번 사태를 유도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런 사태를 유도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국가적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더 낫겠네요.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비추어지지만 네. 미국은 이제 이 사태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유럽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푸틴 정권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되거나 우호적일 경우에는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운신의 폭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간주하면서 전통적인 반러시아 정서를 이용해서 이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나토를 결집해서 유럽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유럽 연합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그리고 에너지 기업과 분산 복합체 이익 등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인 목적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난 겨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급기야는 오늘 새벽 그 푸틴 정부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단행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황하는 밑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미국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미 행정명령까지 발동했고요.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 제재를 취하면은 러시아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러시아 경제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건 이후에 현재까지 그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성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 세계 제재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이러한 침공을 강행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제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량이 적지 않은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방 세계나 전 세계 국가들이 또 역으로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국가 GDP나 수출에서 그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50%에서 60%에 이제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 장기화되고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초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주시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일단은 군사 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나토군, 네. 다 나토군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군도 있고. 지금 서로 무력 충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진짜 서방 세계와 러시아 대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지금 긴밀한 협력과 동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긴박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군사적 막대행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럼 외교적인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오늘 아침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그 외교적 해법에 대한 그 여지는 약간 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 군사력 사용과 외교적 해법 그 투트랙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그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를 가지고 푸틴을 정점으로 한 러시아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결정과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그러한 지금 결정과 액션을 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연루되어 있고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면서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인데요. 우리 정부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나 외교적 실익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동참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만일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그 요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럽에서의 그 미국과 러시아 갈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중간국의 숙명적인 딜레마이기도 하죠.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같은 중간국 또는 힘이 약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에 대한 편승과 균형 사이에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그 결정과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는 네. 앞으로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기타 아시아도 에너지 안보가 앞으로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예금자 보호에 대한 한도 상향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4, 5년 전부터 20년이나 된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이걸 좀 올려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면서 한도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 보호 제도와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으면 큰 돈을 어디다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금자 보호 지금 이제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을 한 2배 정도 올려서 1억 원 정도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만약 제가 1억 원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은행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대신해서 저한테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배 상향돼서 1억 원까지 가게 되면 1억 원 넣어둔 거 모두 은행이 설령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보호 한도를 2배로 올리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 된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나 됐죠. 네. 20년간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값어치는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2001년도에 5천만 원 보호해 주는 것하고 지금 5천만 원 보호해 주는 건 예금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 지금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되는데요. 예. 세계 주요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1.34배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반해서 G7 국가의 평균치는 2.8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7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지난 2001년만 해도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 3.84배 정도 됐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현재 GDP 대비 보호한도 규모가 1.34배로 크게 줄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하는 예금 규모는 2001년도에 688조 원에서 지금 2637조 원으로 3.8배나 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 대상 금액은 거의 4배까지 커졌는데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사실상 그대로거나 사실은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그 대상 금액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자료를 근거로 해외 주요국들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보면 대부분 1억 원을 좀 넘습니다. 가장 많은 게 미국이 25만 달러 정도를 보호해 주거든요. 거의 3억 원 정도 되고요.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3천만 원. 일본도 1,000만 엔, 한 1억 원 정도를 예금자 보호 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일종의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금융사들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마련하고요. 혹시 모를 금융사들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보 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금융사들 입장에선 딱히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현재 예보 요율을 상한은 0.5%로 돼 있고 이게 업권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 은행은 0.08%, 증권사는 0.15%, 보험사는 0.15%, 그리고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은 0.4% 이렇거든요. 보통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연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사고를 좀 친 곳들은 요율이 조금 높고요. 그러니까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이런 곳들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요율을 바로 올리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예보 요율을 2026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업권별로 내는 돈도 다르고 위험성도 다르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소폭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서 5천만 원보다 소폭 적은 금액을 넣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 포함 금액이다 보니까 혹시 몰라 5천만 원보다 조금 적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억 원으로 상향되게 되면 이 이자폭 때문에 어차피 보호되는 이자폭 고려해서 어차피 보호되는 금액이니까 은행 자금이 저축은행 쪽으로 크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권별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예금 보호 금액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와 보고서들이 지금 꽤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진행한 이런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지금의 2배가량인 1억 원으로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과 보험, 퇴직연금은 1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나머지 저축은행, 금융투자, 개인연금 등은 현행으로 유지한다.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고요? 네. 2001년에 비해서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국민들의 자산 구성도 많이 변화해서 투자자 보호를 예금자 보호 기준에 다 예전처럼 맞춰놓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증권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동양증권 최근에 해외 연계 파생결합 펀드 그래서 DLF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혀 투자자들이 보호를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상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 미국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투자자 예탁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일부 상품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적금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 외에도 일부 투자 상품까지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나라하고 근데 직접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게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예보라는 기관 하나가 전 금융권을 커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하고 신용조합들을 포함해서 9개의 예금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관이 네. 있고요. 예. 독일도 9개의 예금보호 제도가 존재하는 등 전체를 커버하고 또 업권별로 커버하는 또 다른 제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네. 우리는 한 곳에서 다 하기 가능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당국이 이번 개편안을 내년 8월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호 금액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상 상품을 넓히는 것도 그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개편안이 나오는 거라면 당장 뭐 바뀌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뭐 한 2024년 정도 돼야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혜택을 본다는 거는 금융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서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논의를 잘해서 대상도 넓히고 금액도 좀 올라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예금자 보호라고 하니까 이 제도가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 같지만 네. 사실은 금융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금융회사 하나가 무너져서 고객들이 돈을 대규모로 찾아가는 이른바 뱅크런 현상들이 업권 전체로 퍼지지 않게 일종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거죠. 시작은 일본에서 했고 본격적인 발전은 미국에서 이 제도의 틀을 잡았고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라는 곳도 있어서 이들은 전체 예금자의 90에서 95%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국가들이 또 공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뭐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인데 이게 이자 포함 금액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원금 넣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특히 보험 쪽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낸 보험금과 보장 금액이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터지면 훨씬 적은 금액이 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개편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보험금의 대상을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 원금 또는 보험 대상 금액 이걸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네. 복잡해요. 네. 지금 이제 보험 얘기도 해주셨지만 보험의 네네. 경우에는 원래 들어갔던 금액이 있잖아요. 납부했던 금액이 있고 그걸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해지하면은 납부했던 금액을 다 못 돌려받게 되잖아요. 네네.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낸 거 그리고 나중에 다 모아서 거기에 보장 금액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게 해지 환급금이거든요. 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5천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 가입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사실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네. 이거 뭐 평생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이런 네네.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